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오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면서 막판 표몰이에 나섰습니다. 일본 총선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자민당과 공명당이 32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국민연금이 내년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규모가 올해보다 5조 원 늘어납니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반등하면서 올해보다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지난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래 2,000선을 탈환했던 코스피 지수가 최근 2거래일 동안 투자자들의 관망세 속에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 이야기와 함께 이번 주 투자 전략 짚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의 남경표 대리를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의 13영업일째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장중 내내 낙폭을 확대하며 1,980포인트대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장 초반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1,578억 원 순매수로 돌아섰으나 기관 및 개인 투자자는 각각 1,135억 원, 262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의 방향성을 돌리기는 역부족이었고요.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업종이 2.55% 상승, 전기가스 업종이 2.52% 상승, 종이, 통신, 철강, 금속 업종 등은 상승 마감하였으나 의료정밀 업종이 3.74% 하락하는 등 증권, 건설, 운수, 창고, 운송 장비, 의약품 업종 등은 1%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79%, 12,000원 하락한 150만 3천원으로 장을 마감하였으며 현대 기아차 및 현대모비스, 이른바 현대차 3인방은 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 벨로스터 모닝의 리콜 소식에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SK 하이닉스, 한국전력은 상승 마감하였으나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지수 역시 1% 넘게 하락하며 지난 3거래일 동안의 상승폭을 죄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각각 299억 원, 155억 원을 순매도하였으나 개인 투자자는 486억 원 순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소프트웨어, 의료정밀기기, IT 부품, 운송장비 부품, 인터넷 업종 등이 2% 넘는 하락폭을 보였으며 제약, 유통, IT 하드웨어, 컴퓨터 서비스, 코스닥 벤처, 제조업종 등도 1% 이상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통신 서비스 업종은 2% 이상 상승 마감하였으며 통신방송 서비스, 정보기기, 섬유의료 업종 등은 강보합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역시 하락세가 우세했는데요. 인터플렉스가 9.37% 급락 마감하였으며 SM도 4.04% 하락, 다음 SFA,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젠백스 등도 1에서 3%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CJ 오쇼핑, 파라다이스, SK 브로드밴드 등은 1에서 3%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예, 이번 주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거래일 수가 하루 줄어들게 될 텐데요.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겠습니까? 네, 최근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조율 과정이 증시의 우상향 기조를 이끈다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투심의 위축이 증시 변동성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연준의 추가 유동성 공급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11월 중순 이후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순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 특히 투신권의 매매 위축 및 일부 종목 편중 심화가 시장의 전체적인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9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부분 역시 전반적인 거래 측면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주 증시에 대한 대응은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되 압축 및 짧은 매매를 구사하는 것이 유효해 보이고요. 특히 중국의 경제 운용 방안에 대한 관심으로 철강, 조선, 화학 등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 다만 그간 단기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트레이딩 수준으로 대응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향후 점차 매물 부담이 고조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와 함께 증시 전략 잡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오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면서 막판 표몰이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오전 천안에서 유세한 뒤 오후에는 경기 인천 지역 7곳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문 후보는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정권 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위한 범국민선언 행사에 참석한 뒤 여의도 우체국 앞에서 유세를 가졌습니다. 두 후보는 전날 3차 TV토론에서 저출산 고령화, 교육제도, 과학기술 진흥 방안 등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양자 토론에서 두 후보는 복지와 교육 문제를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이 문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민주당의 선거 공작에 대해 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문 후보 측은 경찰이 부실 수사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일본 총선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자민당과 공명당이 32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반해 집권민주당은 기존 의석 230석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우익 정치인인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은 16일 치러진 총선에서 전체 의석 480석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어 294석을 확보했습니다. 연립정부를 꾸리기로 한 공명당의 31석을 합할 경우 중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325석에 달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역사적인 참패를 당한 민주당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당 대표직을 사임하면서 대표 경선을 통해 새 지도부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의 압승을 거둠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센카쿠 주변 등의 영해 경비 강화를 위한 영해경비법 추진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민당의 아베 총재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지명 절차를 거쳐 제96대 총리에 취임합니다. 국민연금이 내년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규모가 올해보다 5조 원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국민연금 기금 금융부문 자산 가운데 35.4%인 152조 5천억 원을 위탁 운용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자산별로 보면 국내 주식은 47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올 연말 국내 주식 위탁 운용 목표치 42조보다 5조 원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또 현재 24조 4천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은 내년 34조 2천억 원으로 늘고 대체 투자 위탁 운용 규모는 21조 9천억 원에서 36조 4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반면 국내 채권 위탁 운용 규모는 24조 4천억 원에서 24조 2천억 원으로 소폭 줄어듭니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반등하면서 올해보다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2013년 국내 경제에 대해 수출이 소폭 반등하며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수출 기업의 수익이 커지면서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가계 소득이 늘어나 내수 경기도 개선될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한 차례 인하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원달러 예상 환율은 달러당 평균 1,050원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LG경제연구원은 가계의 부채 조정, 고령화가 국내 소비 증가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상반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저금리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죠. 때문에 두 후보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더욱이 어제는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사퇴를 했고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원 사건 등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님 모시고 대선에 따른 향후 국내 경제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있는데요. 오정근 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대선 후보들의 3차 TV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있었던 양자 토론, 어떤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교수님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번 두 번하고 달라가지고 양자 대결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날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예. 주제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제 박근혜 후보는 그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을 최소한 70%까지 복원시키겠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책을 차분하게 좀 설명하는 편이었는데 비해서 다소 좀 이제 문 후보의 예컨대 재원 문제라든지 과도한 복지 문제에 따른 그런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좀 공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보였습니다. 문 후보께서는 이제 어제 보면 상당히 비교적 예컨대 우리가 북한에서 로켓을 쏴오르자마자 바로 그냥 우리도 북한의 그런 우주 항공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 우주 항공청을 설립한다든지 혹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시적절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만 또 한편 생각하면 경제민주화라는 그 거대 담론에 너무 함몰되는 바람에 좀 더 구체성, 이게 좀 결여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제 쪽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좀 더 집중이 돼서 정리가 잘 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유력한 두 후보입니다. 박근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두 후보의 경제 정책을 이제 비교를 좀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박 후보는 상당히 실행 가능성 혹은 재원 조달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굉장히 역점을 두고 특히 이제 창조 경제라고 해가지고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런 쪽에 이제 많은 정책을 하려고 있는 데 비해서 문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 민주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복지도 하고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위기 극복도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한 190조가 넘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에 관해서는 다소 좀 구체성이 결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행 가능성에 관해서 조금 의구심도 보기에 따라서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경제민주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보니까 박 후보와 문 후보가 거의 막상막하예요. 흔히들 이제 박 후보가 좀 약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일단은 문 후보가 강한 부분은 문 후보는 이제 재벌들의 기존 순환 출자 부분도 3년간 유예한 끝에 해소시키겠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출자 총액 제한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부활시키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반면에 박 후보는 금융사의 비금융사 의결권을 15%에서 10%로 제한하겠다.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에 관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국가의 다른 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큰 차이점인데 나머지는 다 예컨대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 혹은 또 금산분리를 강화한다 다 대동 똑같아요. 똑같고 이것만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간에 강온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경제민주화 부분은 두 후보 다 공이 거의 상당히 강한 정책을 내세워서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경제도 굉장히 안 좋은데 과연 두 후보가 이런 강력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해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되기도 했습니다. 솔깃한 정책 공약들 물론 중요합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가계 금융자산의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금융위기 상황 속에서 두 후보의 경제정책 앞서서 들어봤습니다.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교수님.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2013년은 우리나라 경제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계속 안 좋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현재 기업들은 경제민주화라는 그런 것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지금 현재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을 걸 예상되는 속에서 지금 경제민주화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이 경제민주화는 이제 전부 다
그 대기업이나 재벌들을 규제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규제라는 것은 성장과는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들을 더 투자를 좀 이끌어내고 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지금 왜냐하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 지금 보면 보도에 보면 약 100만 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80만 명이 와 있는데 청소년들은 100만 명이 대기하고 있다. 그 얘기는 청소년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년의 큰 이슈는 이 재벌들을 규제하고 대기업을 한다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현하면서 어떻게 청년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것이 새 대통령의 가장 큰 딜레마이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후보의 경제 정책을 평가를 하신다면 그러면 내년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기업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좀 더 좀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가 제가 있을까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불과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쪽에 얘기하기는 좀 예. 곤란하면 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경제민주화를 좀 더 강조하는 문 후보 쪽에서는 이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쪽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건 좋은데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 후보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제 대기업과 공기업에다가 청년들의 약 매년 정원의 3%씩을 할당을 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할당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은 부채가 약 400조 정도 되거든요. 이 공기업을 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슬림화해야 할 마당에 매년 3%씩 확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인건비나 이런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하다 보면 해외로 나가게 돼요. 예. 해외로 나가다 보면 점점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문 후보가 너무 이제 경제민주화 이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좀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 박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소위 창조경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IT 산업과 제조업을 융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우리나라가 현재 보통 제조업 평균 임금이 한 350만, 400만 원 되거든요. 대학 졸업하면 한 초임이 한 300만 원 되죠, 월. 근데 이것이 이제 1인당 소득이 2만 3천 불일 때 한 300만 원인데 1인당 소득이 4만 불, 5만 불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이 월급이 2배씩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300만 원 주고도 견디기 힘든데 500만 원, 600만 원 주고는 어떤 산업이 견딜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죠. 싱가포르 같은 아주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혹은 스위스라든지 화랑 같은 그런 아주 그 고급 그 하이테크 산업으로 가야죠.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리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현재 그것도 바로 그렇게 되려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대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그쪽에 R&D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 거기에 고급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후보도 보면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로 수월성 교육보다는 좀 교육은 학교 서열화를 없앤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이 얼마나 공급될 수 있을 것인가. 또 기업들이 그런 거 활발하게 하려면 규제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아마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예. 대기업들은 뽑을 청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기업에 가고 싶은 청년들은 갈 곳이 없고 중소기업에는 또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뽑혀야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뽑히게 될 대통령은 과연 어떤 경제 정책이 핵심이 돼서 또 정책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교수님 의견을 좀 여쭐게요. 내년 경제 전망은 이제 전망 기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네요. 근데 한국금융연구원은 2.8%를 얘기했고요. 예. KDI는 3.0%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LG경제연구는 또 3.4%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엔 내년 경제는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가 빈수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G2 중에 하나만 살아도 경제는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재 예. 가장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높은 데가 중국인데요. 엊그제 발표한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 보면 내년 성장률을 7.5%를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 수출이 그렇게 활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잘해야 2% 후반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1% 성장하는데 6만 명 일자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1% 성장률이 그만큼 떨어지면 6만 명 일자리가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내년에 잘해야 한 20만 명밖에 일자리가 창출 안 되는데 대학생은 5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럼 30만 명이 물리적으로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낼 것이냐. 청년들,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느냐 문제. 두 번째로는 중기적으로 우리가 임금 점점 올라가면서 그 임금이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어디서 만들어낼 것이냐. 예. 또 한 가지는 두 후보 공이 지금 현재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경제민주화 복지를 얘기했는데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유력한 두 대선 후보죠. 문재인, 박근혜 후보의 경제 정책을 비교를 해봤고요. 또 앞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핵심이 돼야 하는 건지 오정근 교수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오정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센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